예, 안녕하십니까. PC본입니다. 오늘은 전자계산기 조직 응용기 센제 필기 이론 강의 6번째 시간이고요. 두 번째 과목 자료구조 및 데이터 동신의 자료구조의 정렬 및 탐색을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정렬 기법, 탐색 기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정렬의 여러 가지 기법들을 배우고 탐색에는 이제 핵심 이거 하나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렬이란 주어진 데이터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는 연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란 이제 뭔가 기준에 따라서 이제 정렬하는 방법이겠지요.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서 주로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오름차순이라든지 내림차순, 문자 같은 경우에도 그 각각 갖고 있는 이제 아스키 코드로 그 아스키 코드가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니까는 그거에 대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이 되겠지요. 정렬에는 이제 크게 내부 정렬, 인터널 소트,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있습니다. 익스터널 소트.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내부 정렬은 이제 리스트가 작아서 주기억 장치에서 모두 정렬할 수 있는 정렬이라고 되어 있고, 외부 정렬은 주기억 장치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 정렬할 수 없는 정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좀 애매한 게요. 보면은 메모리를 보면은 일단 CPU가 있고 주기억 장치, 메모리가 있고 램,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하드디스크라든지 요새는 또 SSD 이런 거 보조기억 장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내부 정렬과 외부 정렬이 나누는 범위가 좀 애매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책을 봤는데 어떤 데서는 내부 정렬을 정의할 때 CPU 내에는 이제 레지스터가 있죠. 레지스터가 있고 그리고 캐시 메모리도 있고, 제가 이제 CPU에 가까워질수록 용량이 작고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 용량이 작은 이유는 비싸서 그런 거고, 그 CPU에 이제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 제일 가까운 게 레지스터, 그 다음 캐시 메모리, 그 다음에 주기억 장치, 그 다음에 보조기억 장치가 이렇게 되는데, 내부 정렬을 나누는 기준이 여기까지인 게 있고, 아니면 CPU 내에서 정렬되는 걸, 이것만 내부 정렬이라고 정의를 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보조기억 장치까지는 안 간다. 그 보조기억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건 전부 외부 정렬로 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이제 주기억 장치의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어서 정리할 수 없는 정렬인데 어떤 책 보고 이제 논란에 휩싸일까 봐 말하는 거예요. 이런 책도 있고 저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경계가 좀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는 게, 내부 정렬에 보면 이제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버블 정렬, 이제 오늘 배울 것들인데, 얘네들이 외부 정렬에서 안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주로 이제 내부 정렬에서 사용이 된다는 거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 아닙니다. 이게 내부 정렬 아니고 외부 정렬에서 절대 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로 사용이 되는 게 이렇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런 정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제 파일 개념까지 가면 이제 그 보조기억 장치를 사용하게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하시고, 내부 정렬의 종류는 이제 지금 오늘 주로 배울 게 내부 정렬의 이런 알고리즘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볼 건 없고, 외부 정렬에서는 조금 이름을 봐놓으세요. 그 외부 정렬은 따로 알고리즘을 오늘 안 다룹니다. 외부 정렬은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보조기억 장치에서 다뤄진다. 또 주기억 장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외부 정렬은 이렇게 밸런스 병합 정렬, 진동 병합 정렬 등이 있다 돼 있는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병합 정렬, 병합 정렬, 합격 정렬이라고 영어로 정렬, 영어로 하십시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됩니다. 이 앞에 뭐가 붙어 있었는데 그 내부 정렬에도 이게 합병 정렬이 있거든요. 합병 정렬이 있는데 합병 정렬이 이제 투웨이라든지 n웨이 이제 그 이상 되는 거겠지요. 이게 아닌 이상에 머지 앞에 뭐가 붙어 있으면 다 외부 정렬이라고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기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지우고 자, 인터널 쇼트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내부 정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밸런스 머지 쇼트 이게 이제 외부 정렬입니다. 익스터널 쇼트. 이거는 이제 버블 정렬, 그 다음에 킥 정렬, 이거는 레딕스 정렬은 그 기수 정렬. 이거는 다 내부 정렬로 치고요.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딱 한 문제 나와 있던데 외부 정렬에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는 그래도 한번 나왔던 거라서 이제 내부 외부 그 머지 소트인데 앞에 그 투웨이나 n웨이가 아닌 이상에는 거진 다 이제 외부 정렬이라고 그렇게 기억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 버블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버블 정렬에 이제 버블은 이제 거품을 말하지요. 이 정렬되는 모습이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이제 거품이 터지는 모습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이름이 버블 정렬이라고 하는데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이제 그 애니메이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왜 버블 정렬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시연으로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버블 정렬은요 주어진 파일에서 이제 인접한 두 개의 값을 비교해서 그 크기에 따라 레코드의 위치를 서로 교환하는 정렬 방식입니다. 일단은 어떤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렬되어 있지 않는 숫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처음 초기 상태는 531976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이제 인접한 두 개의 레코드 값을 비교한다니까는 처음 두 개의 값 5와 3을 비교를 하면은 작은 수가 왼쪽, 큰 수가 오른쪽 이렇게 정렬을 해야 되겠죠. 이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교환을 하고 교환이 끝난 후에는 이제 그 다음 인접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또 교환이 이루어지고 1이 5보다 작으니까는 그 다음 또 다음에 두 개를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5하고 9하고는 교환할 필요가 없지요. 5가 9보다 작으니까는. 그래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환이 이제 스왑이라고 하죠. 스와핑. 그 다음 위치에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9와 7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위치에서 또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6이 9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해서 1차 패스가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버블 정렬은 한 패스가 지나면은 맨 끝에 수가 하나가 이제 확정이 돼요. 확정된 건 이렇게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패스를 시작을 하면은 처음 두 개 3과 1을 비교를 하면은 교환이 일어나겠지요. 그 다음 3과 5는 교환할 필요는 없겠지요. 그러면은 넘어가고 그 다음 5와 7 역시 교환이 안 이루어지겠네요. 그 다음 7과 6 비교를 했는데 6이 7보다 작으니까는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래 되면은 이제 2차 패스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7과 9는 9는 아까 고정되었고 7 고정이 되고 이제 이 4개에서 다시 순회를 시작합니다. 비교를 했는데 교환이 필요 없네. 그 다음 교환이 필요 없네. 그럼 그 다음 위치 교환이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패스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6까지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보통 방금 그 3차 패스에서는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났지요. 교환이 한 번도 안 일어나면은 보통 여기서 이제 그 값을 하나 줍니다. 상태 값을 줍니다. 보통 이제 플래그로 이름을 짓죠. PLAG. 플래그 변수를 한 개 둬서 값이 한 번도 안 이루어지면은 이 값을 제로로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순회를 이제 마감시키는 완료를 하게끔 보통 만드는데
FND로 하면 이제 계속 검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버블 정렬은. 또 비교를 하고, 그 다음 또 비교를 하고. 그래서 5가 확정이 돼 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4차 패스가 끝나고 나머지 두 개를 비교해서 또 비교가 안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5차 패스가 끝나고 확정이 됩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끝. 이런 식으로. 버블 정렬은 그 코드로 직접 구현을 해보면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배운 버블 정렬과 그 다음 배울 이제 삽입 정렬을 같은 경우에는 자료 구조를 이제 한 번도 안 배운 학생들한테 정렬을 시켜보면요. 이제 정보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아이들이라든지 이렇게 정렬을 해보라고 이렇게 해보면 자기들이 배운 적이 없어도 만들어내는 게 버블 정렬 아니면 삽입 정렬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음 자료에 대하여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 1회전 후의 결과는, 이제 정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회전이나 2회전 이렇게 결과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제 어떤 정렬인지, 버블 정렬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거 별거 아닌 정렬인데 거의 문제를 분석해 보면 거의 90%가 버블 정렬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오름 차순인지 내림 차순인지 확인을 하시고 1회전 이제 한 번만 패스를 시키면 되니까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8, 5, 6, 2, 4 이래 돼 있는데 여기 적어다가 해야겠다. 8, 5, 6, 2, 4 이렇게 적어 놓고 처음에 이제 인접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5가 8보다 작으니까는 교환이 일어나지요. 교환이 일어나니까는 5, 8 이렇게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 인접한 두 개를 비교를 하면은 6이 8보다 작으니까는 또 교환이 일어나고, 그럼 이 자리에 8이 있고 8하고 2하고 비교하면 또 교환이 일어나고, 또 8이 1로 가고, 8하고 4 비교를 하면은 4가 작으니까는 4가 1로 오고 8이 마지막. 그래서 어찌되는 5, 6, 2, 4, 8 5, 6, 2, 4, 8 여기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버블 정렬은 굉장히 간단하지요. 예,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삽입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삽입 정렬, 그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삽입을 하면서 하는 정렬입니다. 한번 읽어보면은 두 번째 키와 첫 번째 키를 비교하여 순서대로 나열을 하고, 이어서 세 번째 키를 첫 번째, 두 번째 키와 비교하여 또 순서대로 나열하고, 계속해서 n번째 키를 앞에 n-1번째 키와 비교하여 알맞은 순서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정렬이다. 말이 되게 길고 이게 보면은 조금 혼란스러울 텐데 직접 움직인 걸 보면은 간단합니다. 아까와 똑같이 초기값을 똑같이 주겠습니다. 초기값은 이제 531976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제 그 두 번째 키와 첫 번째 키를 비교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영역에서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는데 이 안에서 정렬이 이루어져요. 두 개를 비교해서. 그러면 3이 5보다 작으니까는 이제 5가 3의 자리로 가고 3이 5의 자리로 이렇게 가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게 1차 패스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다음 자리까지 이까지 영역을 넓혀서 방금 이렇게 세 번째 그 원소를 여기에 적절한 위치에 삽입을 하는 겁니다. 바로 삽입을 하려고 하면은 5와 3을 땡기고 1을 이렇게 삽입하는 방식. 그러면 이번에는 또 그 다음 자리로 영역이 옮겨지겠지요. 이렇게 옮겨지고, 이제 9는 여기서 제일 크니까는 원래 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그 다음은 7이겠지요. 7은 보면 들어가야 될 자리가 5와 9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9를 이동시키고 7을 놓고,
그 다음 6은 이제 여기서 이제 5와 7 사이에 들어가야 되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정렬이 끝이 납니다. 사회정렬도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뭐 별로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그 자료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해서 이거 잘 나오진 않던데 그래도 한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풀어보면은 이제 삽입 정렬을 사용하여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경우에 패스 2의 결과는 이제 두 번의 패스만 하면 되겠네요. 삽입 정렬은 처음에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비교를 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럼 이게 교환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면은 28, 64 뒤에 거는 이제 같겠고 이게 1차 패스, 그럼 2차 패스는 이까지 영역을 해서 이제 33이 여기 들어가냐? 이 사이로 들어가겠지요. 그러면은 28, 64, 다시 28, 33, 64 나머지는 똑같겠고 그 다음에 76, 55, 12, 43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2차 패스까지만 보면 되니까는 28, 33, 64, 76, 55, 12, 43 예, 답은 1번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선택 정렬을 보겠습니다. 이제 셀렉션 소트에서 잘못된 위치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찾아 올바른 위치에 집어넣는 원소 교환이다. 그 선택을 해서 그 잘못된 위치에 있는 것을 계속 집어넣는 그런 건데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초기 값은 아까와 똑같이 531976 이게 초기 값 이렇게 시작하고 이제 선택 정렬은요. 이 리스트에서 이제 첫 번째 위치부터 이제 한 H 그때 적절한 그 원소를 가지고 교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처음에 이제 이 자리에서 이 6개의 데이터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을 찾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이 1을 찾아가지고 5로 가져와서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래 1이 있던 자리에 5를 가져다 놓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첫 번째 자리 이제 확정이 나요. 패스 1 통과. 그 다음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얘는 이제 무시를 하고 고정이 됐으니까는 이제 이 5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는데 이미 3이 제일 작은 수지요. 그러면 이제 교환은 안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호교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4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이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자리로 와서 이제 남은 3개, 데이터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수를 찾아야 되겠죠. 제일 작은 수를 찾아서 가지고 이 자리에 교환이 일어납니다. 얘를 여기 있던 자리에 던져 놓고 그러면은 이제 4차 패스가 끝나고 6은 고정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남은 2개의 데이터의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게 원래 있던 7이니까는 교환은 안 이루어지고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서 끝. 이런 식으로 선택 정렬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합병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지 소트. 한번 읽어볼게요. 정렬되지 않는 리스트를 각각 하나의 원소만 포함하는 n개의 부분 리스트로 분할하고 그 다음 부분 리스트가 하나만 남을 때까지 반복해서 병합하여 정렬된 부분 리스트를 생성하는 방법. 병합정렬이라고도 이래 돼 있는데 전공자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처음에 이제 이런 머지 소트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이게 그 나누고 붙이고 막 그러는 게 그 이제 보통 요즘 또 시연으로 하나? 그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구현을 하는 과정이 되게 복잡하게 보이는데 일단은 중요한 거는요. 이름 그대로
그 합병 정렬은 합치면서 두 개의 리스트를 합치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고 이제 그 외의 것은 그 관련된 이제 패러다임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두 개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리스트는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얘네들을 합치는데 이 빨간 사각형 이 안에 있는 거를 비교를 해서 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두 리스트에서 이제 최소값 1과 3, 1이 더 작으니까는 1을 이 합칠 리스트의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또 2와 3을 비교해서 2가 작으니까는 이제 2가 또 이 합병할 리스트의 자리를 잡고 그 다음은 3이 더 작으니까는 3이 여기 자리 잡고 그 다음은 4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은 이게 합쳐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 두 개의 리스트가 하나가 되면서 합쳐지면서 이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합병 정렬입니다. 이게 합병 정렬의 핵심인데 이제 그 이전에 이게 분리됐다가 다시 붙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제가 여기서 포옹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나눠지고 정렬이 안 돼 있을 때 나누고 나서 이 각각의 하나가 원소 하나짜리 리스트거든요. 이 두 개의 리스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합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짜리 리스트는 네 개짜리 리스트로 합쳐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다음 단계. 지금 방금 보여줬던 이게 재기함수적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치는 조직 운용 기사 시험에서는 코드로 이제 구현하라 그런 말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일단은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은 아래 자료에 대하여 이원 합병 정렬을 적용할 경우 1단계 수행 후의 결과는 여기서 이제 이원 영어로 가끔 이제 two-way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한데 이제 두 개의 자료를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이제 이원 합병 정렬인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합병 정렬이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이 문제는 아까 전에 문제와는 다르게 이 원소들이 전부 다 이제 가로로 묶여져 있죠. 이게 각각의 하나의 리스트라는 거예요. 원소를 한 개씩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쪼로록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란 단어를 안 쓰고 1단계라고 하고 있죠. 방금 여기서 봤듯이 분리하고 다시 합치고 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패스의 개념이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패스란 단어를 또 언제 썼냐면은 어셈블리어 할 때 어셈블러 해서 1차 패스, 2차 패스 해가지고 기억하시죠? 이제 세 개의 MRI, 논 MRI, 그 다음에 슈도 명령어 이 세 개의 테이블이 1차 패스에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2차 패스에서 또 읽어드리는 그런 것들. 근데 그 패스라는 게 그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패스는 이제 그런 개념인데 얘는 이제 쪼개고 다시고 막 붙이고 막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패스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보기에서 일단은 분해는 다 해놨고 이제 합치는데 이 다음에 이제 한 단계만 합치면 되니까는 얘 둘이를 합치면서 정렬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기가 이제 원소를 두 개를 가진 리스트가 되겠지요. 5, 26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 두 개가 합쳐지면서 1이 앞에 오고 77이 뒤로 가고 그 다음 얘들이 합쳐지면서 11이 앞으로 오고 61이 앞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쭉 되겠지요. 그래서 답은 이거는 이제 그 각각의 한 개짜리 리스트가 이제 그 합병이 한번 일어나면 이제 두 개짜리로 되니까는 숫자를 안 봐도 뭐 바로 4번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두 개의 리스트가 합쳐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진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킥 정렬입니다. 킥 정렬도 아까 그 머지 소트하고 머지 소트처럼 전공자분들 처음 배울 때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것도 이제 막 쪼개고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은
킥 정렬은 우선 주어진 입력 리스트를 특정한 킥 값보다 작은 값을 갖는 레코드와 큰 값을 갖는 레코드로 분리를 하여 논리적으로 두 개의 서브 리스트로 재배열을 한다. 그런 다음 각각의 서브 리스트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다시 킥 정렬을 적용하여 입력 리스트의 모든 레코드를 정렬하는 방법이다. 와, 말 길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특정한 키라는 말은 이제 피벗이라고 부릅니다. 피벗이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컨트롤 키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컨트롤 키. 피벗이라기도 하고 컨트롤 키라고도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특정한 키보다 작은 값, 큰 값을 이렇게 나누는데 눈을 한번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그 정렬되어 있지 않는 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이제 처음에 이제 피벗을 정합니다. 피벗을 아무거나 정합니다. 안 정해져 있습니다. 얘를 해도 되고 쟤도 해도 되고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자 특정한 키를 6으로 정했고요. 그러면 이것보다 작은 값은 6의 왼쪽에 6보다 큰 값은 오른쪽에 이렇게 배열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것을 여기다 두면 이제 6의 왼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6보다 작은 숫자고 6의 오른쪽에 있는 거는 좀 더 6보다 큰 숫자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이 피벗은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확정이 돼버리고 리스트가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져서 이제 재기적으로 제기 함수처럼 다시 킥 정렬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피벗을 정해서 만약에 3을 정했다 치면은 3의 왼쪽에 3보다 작은 원소를 다 들어가고 그럼 1이 되겠죠. 3의 오른쪽에 그 큰 수가 5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3은 확정이 되고 그럼 한 개니까는 이제 다 확정. 얘는 두 개밖에 없으니까는 뭐가 피벗이든지 간에 이렇게 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킥 정렬 이게 답니다. 계속 이제 그 아까 봤던 이제 머지 소트하고 다르게 합병 정렬 같은 경우에는 리스트 두 개를 합쳐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거고 킥 정렬은 이제 두 개의 리스트로 나눠지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은 방금 봤던 머지 소트하고 킥 소트하고는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둘 다 이제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분할 정복 그 패러다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뭐 divide and conquer 이게 그냥 나누고 정복한다는 말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분할 정복법은 여러 알고리즘의 기본이 되는 해결 방법으로 그 하나의 그러니까 패러다임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크고 방대한 문제를 조금씩 나눠가면서 용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 단위로 나눈 다음 그것을 다시 합쳐서 해결하는 개념이다. 뭐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제 강의에서 이제 색깔 알록달록하게 넣은 거는 기출 문제라고 했는데 이거는 예외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본 그 머지 소트나 킥 소트에 대해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패러다임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이 분할 부분과 정복 부분과 이걸 색깔로 구분해 놨어요. 조합은 이제 노란 화살표. 그러니까는 큰 문제를요 쪼갭니다. 동일한 유형의 하얀 문제로 나누고 이게 이제 디바이드 가정이지요. 분할하는 가정이고 분할해서 이게 이제 그 해결하기 쉬운 규모로 쪼갠 다음에 얘를 해결합니다. 그러면 클리어는 이제 해결됐단 말인데 이게 이제 그 컨커 정복을 했다 해결했단 말입니다. 해결을 하고 나서 합치고 또 합치면서 해결이 되고 또 합치고 이런 식으로 이 큰 문제를 해결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합치는 것을 컴바인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런 알고리즘이 그 정렬에서는 이제 방금 봤던 머지 소트랑 퀵 소트고요. 그 둘의 차이점은 머지 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도표처럼 합치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퀵 정렬 같은 경우에는 분할하면서 이제 정렬이 되니까는 조금은 다른 차이가 있죠. 그 큰 차이점이 이제 그것만 기억하십시오. 머지 그 합병 정렬은 합치면서
정렬이 이루어진다. 킥 정렬은 쪼개면서 정렬이 이루어진다. 둘 다 재기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정렬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정렬 알고리즘의 마지막으로 이제 힙 정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힙 정렬은 그 전에 이제 힙 트리를 알아야 되겠죠. 힙 트리는 이제 모든 노드의 키 값이 자식 노드의 키 값보다 작지 않은, 아니면 뭐 크지 않은 완전 이진 트리를 말한다. 완전 이진 트리는 이제 이렇게 이진 트리에서 그 중간에 빈 값이 없고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만약에 이게 2의 자식이 중에서 4가 없다. 그러면 이건 완전 이진 트리가 안 되는 거죠. 일단 이런 완전 이진 트리인데 이 루트가 최소값이다 하면 이제 그게 최소 힙이 되는 거고, 루트가 최대값을 가지면은 그게 최대 힙, 맥스 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렬 이거는 이제 이렇게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최대 힙이든 최소 힙이든 이 트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출력은 이제 오름차순으로 하게 되면은 최소 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가 계속 출력이 되는 과정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최소값인 1이 출력이 되고, 그러면 이제 루트의 빈자리는 그 완전 이진 트리의 맨 마지막 값인 6이 루트 자리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최소 힙이라는 규칙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맞추기 위해서 이 6의 자식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루트가 돼야 되지요. 그래서 이제 교환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이 규모의 트리에서는 이제 또 규칙이 깨지니까는 그걸 복귀하기 위해서 최소 값이 루트로 올라오고, 이래 6이 밑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최소 힙이라는 규칙의 균형을 이루게 되죠. 그러게 되고 또 2가 출력이 되고, 2가 출력이 된 후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마지막 값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고 나서 또 이 규칙이 또 깨졌으니까는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출력이 되고, 그래서 마지막 값이 또 루트로 올라오면서 이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교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루트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루트만 계속 최소 힙이라는 규칙을 지키면서 계속 출력이 되면은 정렬이 되는 구조가 이제 힙 정렬입니다. 힙 정렬은 완전 이진 트리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정렬 기법에서도 마지막으로 성능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능 분석은 이제 정렬에만 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자료 구조 전반적으로 이제 그 각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인데, 크게 이제 시간 복잡도와 공간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살펴볼 거는 이제 시간 복잡도만 좀 볼 건데, 공간 복잡도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제 성능 분석할 그 알고리즘이 이제 어느 정도의 주기적 장치, 어느 정도의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측정하는 수치고요. 시간 복잡도는 이제 수행 시간, 얼마나 빨리 처리를 하는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얘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은 이제 정근 표기법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마세요. 정근 표기법에서 빅 O 표기법이 있고, 그 다음에 빅 오메가, 그 다음에 빅 세타. 이 대문자가 크게 써놓고 이제 빅 O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렇게 정근 표기법, 잘못 썼네. 정근 표기법 뭐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고요. 성능 분석은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 조직 응용기사 시험에서 잘 나오지도 않는데 비교 표기법이 한 번씩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이거에 대한 지식은 이제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하는 사람들, 기술사 등급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컴퓨터 관련 교수,
뭐 이 정도 급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지식이지 그 어지간한 고급 프로그래머가 아닌 이상에는 뭐 이게 뭐 성능 분석을 복잡하게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렬의 종류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것들은 이제 기출 문제에서 이제 한 번씩 언급됐던 것들, 언급 안 된 것도 있습니다.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건데 언급은 안 돼 있었는데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넣었고, 이 정도에서 얘네들의 시간 복잡도, 얘네들을 좀 눈에 익혀 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가 오늘 볼 거 버블 정렬, 그 다음에 삽입 정렬, 선택 정렬, 셀렉션 쇼트, 머지 정렬. 이거는 이제 그 병합 정렬이죠. 킥 정렬, 힙 정렬. 얘네들을 어떻게 보냐? 그거 위주로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베스트, 최선, 제일 좋은 상황, 좋은 컨디션에서의 성능, 제일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환경이지요. 이 환경은 다양합니다. 일단은 원소의 개수, 탐색할 원소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 아니면은, 지금 이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정렬이 되어 있는 상황일 때 굉장히 빠른 알고리즘이 있는가 하면은 각각이 다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일 좋은 상황에서의 성능, 그 다음 평균적인 성능,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의 성능,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느 상황에서도 항상 똑같다. 이 갖고 있는 n 로그 n, n 로그 n, n 로그 n 이렇게 항상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들, 뭐 이렇게 특징적으로 좀 알아놓으면 됩니다. 지금 이런 게 똑같은 게 힙정렬, 힙정렬도 n 로그 n, n 로그 n, n 로그 n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이 그래프는 이제 이 값들이 이제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면 확 치솟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n 밑에 x축이 n 원소 개수 확 치솟는 거는 원소가 많아지면은 엄청나게 그 정비례도 아니고 확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안 좋은 걸 말해요. 이 바닥에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의 n승, n의 제곱,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거지요. 그러니까 버블 정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슷한 성능을 내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n제곱이니까 성능은 좋지 않아요. 오래 걸려요. 엄청. 그 다음에 삽입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게 n이다. 좋은 상황에서는 n이면은 굉장히 좋은 성능입니다. n 노란선 밑에서 놀잖아요. 많아져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데 좀 불리한 상황에서는 급격하게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 정렬은 항상 안 좋고 이게 n제곱 n제곱 이런 식으로 눈에 좀 익혀 놓으세요. n 로그 n 이거 합병 정렬하고 힙 정렬은 계속 이렇게 나오고 킥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은 성능을 보이긴 보이는데 안 좋은 상황에서는 엄청 안 좋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거를 완전히 이해하시려면 전국서적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는 개인 자유인데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이걸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이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이게 언급이 되고 있어요. 빅5가. 빅5 이거 자체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안에 있는 값 n 로그 n, n 로그 2n 이거를 가도 되는 알고리즘이면 이제 힙소트죠. 방금 봤던 거. 이 눈에 좀 익혀 놓으십시오. 이런 거. 힙소트하고 머지 소트 얘 두 개가 수행 시간이 항상 n 로그 n이었거든요.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이거 나오면 뭐 틀려도 되고. 근데 한번 쭉 보고 생각 안 나면 틀리지. 유주정 넣으면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성능 분석은. 이제 탐색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탐색 기법 중에서 먼저 이진 탐색, 바이너리 서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진 검색은
이미 정렬된 리스트의 중간값을 선택하여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이 알고리즘 되게 간단해요. 일단은 아셔야 될 것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된다. 리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중간값을 선택해야 된다. 중간값이라는 그 반류의 중간이 아니고요. 이 값의 중간이 아니고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중간 위치. 중간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정렬되어 있는 리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숫자를 뭘 찾아볼까요? 34를 찾는다고 할 때 일단은 여기 적힌 대로 중간값을 찾아요. 총 이게 1, 2, 3, 4, 5, 6, 7, 8, 9, 10, 10개니까는 이거 중간값, 위치 중간값 하나 잡아가지고 19를 찾으려고 하는 값과 이거 키값이라고 하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34보다 작으니까는 야를 포함해서 왼쪽 거를 다 버립니다. 검색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자료 중에서 중간값을 또 찾습니다. 34. 그 비교를 합니다. 같네? 바로 찾았지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인 게 이진탄생입니다. 그러면은 지우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다음 자료에서 215를 찾기 위해 이진탐색을 이용할 경우 비교해야 될 횟수 몇 번 비교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니까는 중간값은 아이고, 얘가 되겠네요. 얘가 중간이고 중간값에서 이제 그 찾으려고 하는 숫자 215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215가 716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얘를 포함해서 이 아이를 다 버려요. 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리스트에서 중간값을 찾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합니다. 215, 같네? 그러면은 두 번 만에 찾았지요. 그래서 답은 1번. 간단하지요, 유심탐색은. 그러면은 해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싱은 굉장히 이것도 어려운 분야인데 지금 이제 탐색 기법에서도 쓰이지만은 이제 보안 쪽에 암호화 기법에서도 계속 많이 쓰이는 게 해싱입니다. 일단은 뭔지 먼저 살펴보면은 해싱은 데이터의 신속한 검색을 위해 데이터를 해시 테이블이라는 배열에 저장을 하고 데이터의 키값이 주어지면 이를 적절한 해시 함수를 이용하여 테이블의 주소로 변환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법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찾는 키값을 이제 받으면은 해시 함수에서 얘를 해시 함수 이제 다양한 연산법이 있습니다.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키값을 변환해서 해시 테이블로 저장을 합니다. 그 값을 저장할 수도 있고 주소를 저장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때 다른 거고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신속한 검색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키값으로 이제 뭔가 해시 테이블의 위치를 해시 함수가 찾아내면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지요.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그거를 찾아왔잖아요. 방금 본 뭐고 이진 검색, 바이너리 검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 쪼개고 효율적이었지만은 이제 뭔가의 가정이 필요했는데 얘는 이제 이 키값으로 바로 이제 저장된 장소로 찾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배울 텐데 이제 뭔가 찾는 값을 말하고 해시 함수가 있고 이제 이 키값을 이제 정해진 그 연산법에 의해서 이제 연산을 하면은 이제 해시 테이블의 장소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각 테이블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버킷이라고 부릅니다. 버킷. 기억해 두십시오. 용어를 좀 아시고요.
그 해싱에서 이제 해시 함수를 보면은 방금 봤던 그림을 설명하려고 똑같이 이제 작게 복사해 왔는데 나눗셈법, 중간제공법, 폴딩법, 기수변환법, 자릿수 분석법 이거를 눈에 익혀 놓으십시오.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나눗셈법은 이제 적힌 대로 키값을 양의 정수로 나눈 나머지 값을 취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키값이 만약에 103이다. 103이다. 그 해시 함수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3으로 나눠서 그 나머지를 취하는 거다 싶으면 이게 나눕니다.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얼마지요? 3, 3은 9, 13, 3, 4, 34, 34, 3, 4, 12. 나머지가 1이지요. 그러면은 이 1값의 위치, 뭐 이게 0, 1, 2 이렇게 치자. 그럼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시 함수 나눗셈법이 있고 중간 제곱법은 이제 그 키 값을 이제 제곱해서 중간 부분에 이제 적당한 자릿수. 이건 뭐 암호화 그런 거 비슷하기 때문에 뭐라고 하고 만약 키 값이 10이라 치자. 10이라 치자. 얘를 이제 제곱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144지요. 여기서 이제 중간에 이거를 그 해시 테이블의 값으로 쓰겠다. 이 해시 함수가 그래 정해져 있으면 이제 4번 0, 1, 2, 3, 4 여기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뭐 이러면입니다. 그 다음에 폴딩법은 키를 균등한 크기의 부분으로 나누고 이들을 모두 더하거나 배타적 논리, 뭐 XOR을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주소를 얻는 것들. 여기 들어온 값을 XOR로 XOR 뒤집는 거지. 0을 1로, 1을 0으로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그 값을 이제 해시 테이블의 주소로 사용하겠다. 이 말이고, 이제 기수변환법. 기수변환법은 이제 만약에 이제 10진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걸 이제 뭐 8진수라든지 2진수라든지 다른 진법으로 바꿔서 그 값을 주소로 쓰겠다. 그 다음에 자릿수 분석법은 자릿수의 분포를 조사하는 거.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해시함수 이런 게 있다라고 알면 돼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 분포. 이런 키 값들이 이런 분포를 가질 수가 있어요. 뭐 025774, 025661, 뭐 이런 식으로 쪼르륵 하는데 이렇게 분포가 자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자주 보이는 거는 이제 제외를 하고 이제 고르게 분포 잘 안 나오는 거 다 한 번씩 나오는 거 고른 분포라면 그게 잘 안 나온다는 걸 말해요. 이 부분만 떼가지고 그 컴퓨터로 하다 보면 이제 키 값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만 주소로 사용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만 좀 알아놓으시면 돼요. 해시 함수에는 나눗셈법도 있고 중간제공법도 있고 폴딩법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가 있다 눈으로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출문제를 한번 볼게요. 신속한 탐색을 위해서 사용되는 해싱 함수의 기법이 아닌 것은 방금 그 중간제곱법 맞고 나눗셈법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고 숫자 분석법이 이게 자릿수 분석법입니다. 디짓 아날리스. 영어로 좀 보십시오. 이게 번역을 이상하게 조금 알아보기 힘들게 할 수도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숫자 분석법이 자릿수 분석법이라고 하고 개만 분석법은 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답은 1번.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시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llision 해결 방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매번 나와요. 충돌이 뭐냐, 이런 뭐 충돌이 뭐냐, 충돌 찍으면 답이 되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은 충돌이란 해시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을 때 서로 다른 데이터가 같은 주소에 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해시 테이블에 일단 키 값이 해시 함수를 통해서 이제 주소 값으로 변환이 돼서 찾아갔는데 여기에 이미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충돌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일단 충돌이고, 이게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이 있겠지요. 그 해결 방안이 이제 성형 검색법, 2차 검색법, 해시 체이닝법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형 검색법은 뭐 일단 대충 설명을 하면은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서 그 다음 버킷들을 차례로 검색하여 최초로 나오는 빈 버킷에 데이터를 넣는 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충돌이 여기서 방금 일어났지요. 여기 이제 값을 입력하려고 했는데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다음 버킷을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리를 이렇게 검색하다가 빈자리가 있다. 그럼 그냥 거기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형검색법은 그렇게 단순한 거고, 2차 검색법은 원래 주소로부터 D제곱이 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데이터를 넣는 법. 그러면 이제 해시 함수가 만약에 이 D 값이 뭐 2다, 제곱이다 하면은 이 키 값이 그 해시 함수를 통해서 나온 값이 3이라 합시다. 3이라고 했는데 0, 1, 2, 3 이 자리에서 데이터가 있다. 충돌이 났다. 그러면은 이 3을 제곱을 해버리면 9가 되죠. 그러면은 또또또동 9의 자리에 데이터를 넣는 것. 이게 이제 2차 검색법. 그 다음에 해시 체이닝법. 말 그대로 체이닝, 연결한다는 말입니다. 그 같은 해시 함수 값을 갖는 레코드들을 연결 리스트로 연결하는 법.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테이블에 들어왔는데 이미 데이터가 있어서 충돌이 났습니다. 그냥 여기 넣는 거예요. 여기랑 그 연결 리스트로 계속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해시 체이닝법입니다. 그리고 이 연결 리스트를 이제 시노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를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그냥 사전 찾아보면은 동의어 아니면은 뭐 유사어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 버킷들의 연결 리스트를 시노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보면요. 일단 지우고, 해싱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레코드가 동일한 주소를 갖는 현상은 그 충돌이죠. 콜루션. 자, 답은 3번.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정렬 및 탐색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파일 조직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